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섹슨. 일부 상실. 그 누구의 동정과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가혹한 시련이다. 그녀는 장애인이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는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신체가 마비되지도 않았다. 겉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종종 거짓말쟁이나 얼간이로 취급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취급을 받는다. 결손이란 용어는 신경학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신경의 기능의 장애나 불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 말은 말소리 상실, 언어 상실, 기억 상실, 시각 상실, 정체성 상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의 상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특정 기능의 결함이나 상실을 지칭할 때 쓰인다. 이러한 기능 장애들에는 그것의 각각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다. 소리 못냄증, 운동성 실어증, 언어 상실증, 읽기 언어 상실증, 행위 상실증, 인식 불능증, 기억 상실, 조화 운동 불능증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용어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질병이나 부상 혹은 발달 장애로 인해 환자들이 특정 신경 혹은 정신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뇌와 정신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1861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브로카가 뇌 좌반구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그에 해당하는 특정한 장애, 즉 언어 상실증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대뇌신경학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사람 뇌의 지도가 그려짐에 따라 언어, 지각 등의 능력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뇌의 특정 중추들이 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세기 끝 무렵이 되자 좀 더 예리한 관찰자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특히 프로이드는 자신의 책 언어상실증에서 기존의 뇌 지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며 모든 정신활동에는 매우 복잡한 내적 구조가 있고 그와 똑같이 매우 복잡한 생리학적 원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인지나 지각 능력에 발생하는 특정한 장애를 연구하면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인식불능증이란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는 언어상실증이나 인식불능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새롭고 세련된 과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프로이트가 염두에 두었던 새로운 과학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러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A.R. 루리아, 레온체프, 아노킨, 번스틴과 그 밖의 여러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 그것에 신경심리학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새로운 과학은 루리아의 일생에 걸친 연구에 힘입어 풍부한 결실을 낳았다. 그러나 혁명적인 중요성에 비해 신경심리학이 서유럽으로 전파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경심리학은 인간의 상위 뇌피질 기능이란 기념비적인 책 안에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었다. 또한 일종의 전기, 즉 병적학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워진 기억을 쫓는 남자에도 실렸다. 이 책들은 그 나름대로 거의 완벽하지만 루리아가 전혀 손을 못 댄 영역도 있었다. 인간의 상위 뇌피질 기능은 뇌의 좌반구가 관장하는 기능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지워진 기억을 쫓는 남자의 주인공 자제츠키 역시 좌반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었다. 우반구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경학과 신경심리학의 역사는 좌반구 연구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열등한 반구라고 불리는 멸시를 당할 정도로
우반구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좌반구의 손상 부위와 그에 따른 증상을 밝혀내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었던 데 반해 우반구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증후군은 알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우반구는 좌반구보다 좀 더 원시적인 것으로 비화되곤 했다. 반면 좌반구는 인간의 진화가 만들어낸 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장이 옳다. 좀 더 정교하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영장류의 뇌, 특히 인간의 뇌에서는 가장 나중에 발달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 즉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능력을 담당하는 것은 우반구이다. 이 우반구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그 컴퓨터에 해당하는 것이 좌반구이기 때문에 이쪽은 말하자면 프로그램과 도식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전적인 신경정신학은 사실 도식 쪽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우반구의 원인을 가진 증후군이 나타나면 그것을 특이하고 기묘한 현상으로 간주했다. 과거에도 우반구의 증후군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반구를 연구하려는 시도는 어쩐 일인지 번번이 무시되고 말았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루리아는 말년에 지은 저서 중의 하나인 기능하는 뇌에서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우반구의 증후군에 대한 고찰을 덧붙였다. 지극히 짧으면서도 대단히 흥미를 끄는 날카로운 고찰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지금까지 전혀 연구된 적이 없었던 이러한 결함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인도한다. 즉 직관적 지각작용에서 우반구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대단히 중요한 이 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나는 앞으로 작성할 논문에서 그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결국 루리아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우반구를 다룬 논문 몇 편을 작성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발표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소련에서는 출간되지 않았다. 그는 우반구를 다룬 논문을 영국의 R.L. 그레고리에게 보냈고 그레고리가 자신이 편집 중이던 옥스퍼드 컴패니언 정신편에 실었던 것이다. 우반구를 연구하는 일이 어려운 까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알 수가 없고 게다가 외부 관찰자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반구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 환자 본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좋다. 한편 외부 관찰자가 이러한 환자의 내면 상태를 상상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대단히 날카로운 관찰자라 해도 그렇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과 비교해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좌반구 증후군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상상할 수 있다. 우반구 증후군은 좌반구 증후군과 거의 같은 빈도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반구 증후군이 신경정신학과 신경심리학의 문헌에 얼굴을 내미는 빈도는 터무니없이 떨어진다. 우반구 증후군의 서술이 1이라면 좌반구 증후군의 서술은 1000 정도의 비율이다. 마치 우반구 증후군 따위는 신경학의 체질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꼴이다. 그러나 루리아가 말했듯이 우반구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신경학이 또 하나 탄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우반구 증후군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새로운 유형의 신경학은 개인 주체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루리아가 특히 즐겨 사용한 용어를 빌려서 낭만적 과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학에서는 자기라든가 인격의 밑바탕이 있는 기초가 밝혀지고 검증되기 때문이다. 루리아는 이런 유형의 과학에서는 이야기의 형태를 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우반구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자세한 병력을 서술하는 것이다. 즉, 지워진 기억을 쫓는 남자와 대비되는 병력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루리아는 죽기 직전에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설령 스케치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꼭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엄청난 경이의 세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러한 장애에 각별한 흥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거의 누구도 파고들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런 세계를 약속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딱딱한 기계주의적 신경학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좀 더 개방적이고 시야가 넓은 신경학과 심리학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당시 내가 흥미를 품었던 분야는 지금까지 말한 결손보다는 오히려 자기, 그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신경장애였다. 이러한 장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기능의 결손이 아니라 기능의 과잉이 원인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방법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저 이것만은 못 박아두고 싶다. 즉 병이란 결코 상실이나 과잉만이 아니다. 병에 걸린 생명체, 다시 말해서 개인은 항상 반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주체성을 지키려고 한다. 혹은 잃어버린 주체성을 되찾으려고 하고 아주 기묘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반응한다. 이러한 수단을 조절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신경 조직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인 우리들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아이비 맥킨지는 이 점을 당당하게 서술했다. 도대체 병의 본질이라든가 새로운 병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의사는 자연학자와는 달리 다양한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이론화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생명체, 역경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의 개체, 즉 주체성을 지닌 한 인간의 마음을 둔다. 정신의학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러한 역동적인 활동, 즉 수단과 결과가 아무리 기묘하더라도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특히 프로이드는 이 방면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편집광의 망상이란 산산이 부서져 혼돈으로 변한 세계를 무언가에 의해 보상받고 다시 한번 재구축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노력한다는 점이 중요하지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